네, 노동당 공동대표 이종혜 동지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투기자본감시센터, 요 론스타가 도둑질을 시작할 때쯤에 요걸 발견하고 만들어진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신 윤영대 동지의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여기 우리 아까 공동대표님 사진도 저희들이 이번에 봤습니다만은 2004년 8월 25일 날 이렇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것은 외환은행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02년도에 서울은행 입찰이 실패한 뒤에 론스타가 바로 공작에 들어가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20년 된 사건입니다. 20년. 그러면은 20년 동안에 론스타라고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사건이 범죄인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수사를 한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금년 초에 한덕수 국무총리 20억 김현장에서 뇌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김진표 저희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일 때 이미 한덕수나 또 김진표 이러한 사람을 국고손실죄로 고발해서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러한 사람을 임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알 길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 사진 한번 클로즈업 되시면은 이분이 존 그레이 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론스타 회장이죠. 95년에 론스타 그룹을 결성을 해가지고 텍사스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에리스 쇼트 부회장이고요. 이 사람이 검은머리 한국인 이정환, 스티븐 리입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스티븐 리가 이태리에서 체포됐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됐는데 풀어주고 난 다음에 검찰이 이게 범죄인도 요청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했는데 수사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범인을 체포했는데 풀어주고 난 뒤에 범죄인 인도 요청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유혜원인데 이 사람 후임의 이 론스타 코리아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20년 동안 론스타가 이제 주가 조작 등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처벌받은 사람은 이 사람 유혜원 한 사람입니다. 유혜원. 주가 조작이 유죄가 됐어요. 근데 유혜원 한 명만 처벌되고 아무도 기소되거나 또는 변장호 같은 경우는 무죄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론스타가 과연 범죄가 없느냐 하는 것을,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어떤 사건이냐면 론스타가 대한민국의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또 전에 돈도 내지 않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8월 달에 이사진으로 선정됩니다.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사진으로 선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진에 선정이 돼가지고 무슨 일부터 하느냐? 바로 김현장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주가 조작부터 하는 거예요. 왜 주가 조작이냐?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돈 들이지 않고 흡수하고 또 탈세하고 외환카드 직원들을 자동적으로 해고하는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일이 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 바로 유혜원입니다. 유혜원.
변양호는 이제 불법 매각 사건에 기소된 거고요. 그런데 유혜원이 기소돼서 유죄가 되면은 이게 원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사건들은 유혜원이 이제 기소돼서 2000 주가 조작 사건 판결이 2011년 3월 10일 날 주가 조작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불법 매각이 기각됐습니다. 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사법부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분이 론사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 중앙지검의 형사수석 신영철, 그리고 지금 대법관 했던 사람이죠, 신영철이, 그리고 이상훈, 이런 사람들이 이 스티븐 리나 이런 사람들 도피하게 구속영장을 처음부터 기각했습니다. 기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주범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클로즈업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발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수사돼서 론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게 핵심적인 것이 이제 아까 주가 조작은 외환 카드를 흡수 합병하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겁니다. 외환 카드의 핵심 주주가 올림푸스 캐피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가를 떨어뜨리기 공작을 해서 떨어뜨리면은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면 흡수합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가 조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인수돼서 합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외환은행 직원들, 외환카드 직원들이 나서서 2003년부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래서 2004년도에 이러한 사건들에 관련돼서 저희가 투기자본감센터가 성립이 된 거죠. 노동계, 그다음에 그 회사의 직원들, 그다음에 학자들, 이러한 분들. 그래서 론사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국제상사소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하기를 우리가 95% 이기고 진 것은 4.6%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론사 사건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사건은 론사가 4조 7천억의 이익을 얻고 떠나면서 이제 한국에 46억 7,950만 불을 청구했어요. 지금 금액으로 한 6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명분이 뭐냐면 HSBC에 매각하려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SBC하고 하나은행하고 매각 차익에 대해서 1억 7,600만 달러, 약 2조 1,000억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제 론스타는 내국인입니다. 왜?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국인에 준해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국세청이 이제 그렇게 추징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당하다고 7,600만 불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연이자라고 그래서 23억 달러를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론스타 재판부가 결국은 하나은행의 그 거래가 2번, 3번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반의 부담.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내라고 그랬냐면 약 2,923억 원 이걸 내라. 그다음에 이자 포함해서 약 3,100억 원 정도를 부담해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은행의 가격이 제대로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에 원래 계약한 것은 2010년 11월 25일에 주당 14,250원에 계약을 했어요. 14,250원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배당금을 또 엄청나게 또 가져가죠. 주당 1,085원을 가져간 뒤에 이 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그 당시에 론스타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몰수하거나 압류해야 돼요. 그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규까지 고쳐가지고 하나은행 김승희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하나은행을 통해서 20% 이상 담보대출을 해서 미리 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주가 조작으로 이게 확정이 됐는데 이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되면은 이 주식을 뺏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까지 법까지 고쳐가지고 은행에서는 20%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규를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법을 개정해가지고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 판결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니까 11,900원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중간에 13,390원하고 재판부는 11,900원과의 차액의 2분의 1에 대해서 반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두 차례 배당을 통해서 2,595원을 주당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더 줬어요. 그래서 아까 이 HSBC의 차액은 소송 대상이 원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추경호 지금 재경부 장관이 대책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부당하게 배당금이 잘못 갔다고 그 재판부에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건 엉터리 판결이거든요. 13,390원보다 훨씬 더 준 14,495원을 줬어요. 그래서 줄 돈이 없는 거죠. 판결을 잘못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론스타가 요구한 것은 7억 6천만 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재판을 해놓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세금을 사법부를 통해서 전부 내준 거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전부 내줬어요. 얼마 내줬냐? 재판을 통해서 약 1조 원을 다 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탈세까지 포함해서 탈세도 4,411억 원인데 원래 국세청이 1,836억을 추징했어요. 저희들이 고발해서 추징했는데 이 돈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김앤장이죠. 김앤장 고문이 국무총리가 돼서 조세심판원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세심판부를 와해시키고 그 주심심판관을 김앤장이 이제 나중에 매수해서 뇌물을 주는데 한승수가 이 사건을 처리하고 1,836억 원을 환급받고 이자까지 김앤장에 가서 또 뇌물을 받는 거죠. 그때 이제 윤중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이 론스타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요. 2조 6천억의 국고손실, 즉 불법 매각에 관련한 국고손실죄하고 1조 5천억의 탈세 사건이 지금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서 수사하려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 제가 그 고발인 진술도 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한 검사를 발령을 해가지고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가 김진표죠. 김진표, 이현재, 변양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추경호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들어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라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게 우리가 95% 이겼고 4% 졌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는 그 재판을 하는 사이에 재판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왜 불법이냐? 이 사람들이 전부 내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에 관해서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재판소에서 판결하기를 주가 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궁지에 몰렸고
이 사람들은 먹튀가 아니라 속이고 튀는 속튀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처참하냐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자국의 법률을 가지고 있고 자국의 검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들이 탈세를 하는 중에도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건데 처벌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막아서고 그래서 일부러 론스타가 소송하는 척하고 그 사이에 2017년 18년 대법원 판사들이 불법적으로 판결해서 내준 겁니다. 불법 판결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이다. 이 사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윤중현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금융감독원장이었어요. 후임에 초기에 이제 승인한 사람은 이제 이동걸 부위원장이 승인했었는데 이 후임으로 이제 윤중현이가 가서 이 금융주력자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은폐시키고 전부 론스타 사건을 비호하고 탈세도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김현장으로 가서 6억 원을 받고 재무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국세 이것도 내주고 이러한 짓들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1836억도 이렇게 가져간 사건들인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20년 동안 그런데 처벌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들은 뭐냐면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IMF로 인해서 IMF와 협정으로 인해서 제1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조기에 IMF를 상환했죠. 2001년도에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1은행은 뉴브리티 캡탈에 해가지고 풋백으로 뭐 10 몇 조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은행법에. 이게 2002년도에 은행법을 개정해서 한덕수가 이때 경제수석일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 2년도에 서울은행을 매각할 때 이게 유예기간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행 매각할 때는 론스타가 이 유예기간을 적용을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입찰할 자격이 없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은밀히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적자금 관리, 공적자금을 우리가 한 200개 정도 투입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부채, 국민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뭐 서울은행, 제1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는 다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은행은 정부 재산이었어요. 국민은행도 정부 재산이고 외환은행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팔 때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도 오고 내년에 이걸 팔아가지고 국고에 어디다 쓰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서울은행이나 조흥은행 2003년도에 조흥은행을 팔았는데 이 서울은행이나 조흥은행 이런 은행을 팔 때는 전부 공적자금관리법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국민은행도 일부 매각했는데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아까 같이 금융주력자 이런 은행들에게 입찰 자격을 주고 공매로 매각한 것이죠. 그런데 외환은행은 이러한 공매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유재산 관리자가 누구냐? 김진표입니다. 국유재산의 총괄 관리자죠. 대한민국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관리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관리자이면서 변양호가 그때 금전국장 아니었습니까? 변양호가 뭐 자기 하종선 친구 뭐 김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현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은밀히 식당에서
가격을 협상하고 매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조흥은행 김진표가 그 당시 2003년도에 조흥은행 매각할 때 여기에 다 이게 공매해야 되고 민영화할 때 이 공매 공고 다 절차를 거쳐서 했어요. 근데 정작 국가재산은 매각할 절차가 없이 은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 국민은행도 이 일부 지분을 국고에서 팔 때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입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더 문제는 외환은행은 이 매각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 그 당시에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출도 해야 되고 그 지역의 이렇게 금융기관 특히 외환은행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기관산업 정부가 외환은행을 통해서 현대나 대우 외국의 그 기관산업들 이러한 데를 지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론스타는 은행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외환은행의 점포망을 전부 폐쇄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매각을 했고, 그래서 외환은행을 이제 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국가가 돈을 충분히 내서 IMF도 상환되고 외자도 1,000억 달러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환은행은 외국인이 40%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40%. 왜? 그래서 코메르츠뱅크가 32%를 가지고 있고 정부가 수출입은행하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약 43%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외환은행이 회생되고 기업들이 회생되는 이러한 이익들을 하이닉스, 뭐 현대 이러한 기업들이 다 주로 외환은행의 대출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얘들이 훔쳐간 거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왜 이게 가능했냐? 바로 그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 미국 방문을 앞두고 그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직후에 전임 대통령 부시 부자 있지 않습니까? 부시가 우리나라 왔었어요. 그 온 뒤에 이제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고 또 부시가 와서 김앤장 이현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외국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국가의 이러한 재산을 팔아라 이렇게 공갈들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4월 24일 이런 연설이 있었고 또 한덕수도 김앤장이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한덕수가 뭐 그냥 1억 5천만 원 뇌물을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가 이 뭐 권태신이라든지 자기 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압박해가지고 왜 미국에 가서 유치를 안 하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도록 안 하고 돌아왔느냐고 닥달을 하고 특히 한덕수의 중요한 사람 친구가 동기가 저 외환은행의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이 자기 동기고 이 사람이 이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서 결국은 팔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문수가 다시 후임의 또 경제 비서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했고요. 저희들이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핵심에 이현재가 당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국유재산법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외환은행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는 최소한 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으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판다 그러면 한 주당 10,000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이 공시적인 가치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각시키기 위해서 변양호가 이렇게 3일 회계법인 모건 스탠리 이러한 사람들하고 BIS 비율 부실을 조작한 거죠. 부실을 완전히 조작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주당 가격을 신주는 4,000원, 그 다음에 구주는 5,400원에 매각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 신주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신주라는 것은 4,000원에 또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신주를 주게 되면 신주를 줘서 경영권을 주게 되면 결국은 구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그 돈을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닙니다. 정부가 수출입은행 가지고 있는 주식 받은 돈은 1667억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온 돈은 얼마였냐? 자기 자금이 1704억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6%로 이자로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팔고 나갔을 때 4조 7천억의 이익을 올렸는데 630%의 수익을 얻은 것이죠. 630%.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콜옵션이라는 또 제도가 있는데, 콜옵션은 이제 자기들이 론스타가 내가 팔라 할 때 팔아라. 어떤 가격으로 5,400원 플러스 이자 또는 그 당시 시가의 반 이렇게 파는데, 이때 콜옵션을 행사할 때 한덕수가 부총리였어요. 콜옵션을 행사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수출입은행하고 코메르츠뱅크의 주식을 사서 바로 되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약 4천억 정도의 이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돈 안 들이고 내가 저가에 8,488원에 이게 샀는데 얼마에 파느냐? 바로 15,200원에 파는 거죠. 콜옵션이라는 것을 외상으로 주식을 정부가 파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저가에 매각하고 외상으로 매각하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아까 탈세도 했고, 그 다음에 흡수합병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매각할 때 또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합병할 수 있는 업체에 또 매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더 고가에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은행이 이제 인수할 가격에도 그 당시에 7,000원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6,900 뭐 얼마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격이 11,900원에 산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가격에 비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가격 14,495원을 줬으니까 엄청 준 거죠. 2배 가량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수익이 난 것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아까 고발해서 2건이 지금 살아있는데 국유재산을 공매 없이 불법적으로 매각했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매각한 것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주가 조작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제 2004년에 결성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감독원에 고발하고 또 불법 인수다 이런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2005년에는 이제 김진표 등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고발했는데, 결국은 불법 매각도 김현장이 전부 나가서 막아내고 탈세도 전부 막아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김현장이에요. 김현장이 이게 전부 그 정계성이라는 사람이 이 자격을 조작해가지고, 조작하는 핵심이 뭐냐면 비금융 주력자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론스타 브라더스 펀드 뭐 그다음에 2호, 3호, 4호까지 결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자본금이 9조 6천억인데 2조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자산은 21조인데 5조 2천억으로 축소해 가지고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비금융 주력자의 기본적인 것은 자본은 자산 중에서 25%, 그 다음에 총 자산은 2조 원이 넘으면 비금융 자산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전부 그 2003년도에도 비금융 주력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장이 이렇게 이게 국가 법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공매 절차도 없이 국민들 모르게 이렇게 매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탈세까지 또 해가지고 대법원도 이렇게 와해시켜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게 해서 그 사이에 소송하는 중간에 1조 원을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검사인데 왜 이 사람이 시효가 또 지났다, 그리고 국가가 손해가 없는 것처럼 하느냐.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청문회 때 봤습니다마는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하다가 이게 청와대로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수사가 전부 중지됐었어요. 왜 제가 이제 그때 고발해서 중수부에 수사도 받았었는데, 이 수사검사 조상준 검사가 수사 의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청와대로 발령을 해가지고 수사가 중지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 론사 사건은 완전히 수사가 중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불법 매각은 무죄가 됐는데 주가 조작은 유죄가 됐어요. 저도 이제 그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불법 매각도 기각됐는데 주가 조작 이거 저희들이 추가 고발한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게 이원석 검사가 그때 기소 중지를 했어요. 만약에 기소 중지 안 했더라면 주가 조작 이게 아마 이거 불법 판결에서 이대로 먹튀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게 아까 대한민국이 법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론사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조 7천억인데 극동건설이나 또 스타타워 이런 걸 포함해서 약 6조 원의 이득을 냈고 탈세 금액이 1조 5천억입니다. 이 탈세 반드시 추징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비호하는 조직이 김현장입니다. 20년 동안 한 사람만 처벌됐습니다. 국유재산법, 은행법 위반해서 불법 인수하여서 4조 7천억을 얻었고, 또 세금까지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불법 판결해서 대법원을 매수해서 1조 5천억을 탈세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원석, 심재돈 이러한 사람들이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김현장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김현장이 장악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그때 누구였습니까? 송광수 아닙니까? 검찰총장을 하다가 김현장으로 갔고, 최근에 이상훈 이런 사람, 신영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상훈이 불법 판결을 해서 론사 주범들을 튀게 만들었다가 대법관이 돼서 또 김현장이 가서 국민은행 탈세도 이렇게 불법 판결해서 빼먹고, 하나은행 탈세도 빼먹고, 대한민국이 법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론사 사건을 정말 국민들이 이제 이 나라가 도대체 김현장의 나라인지, 금년 초에 한덕수 청문회를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김현장이 어떤 조직입니까? 김현장은 변호사법으로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을 만들거나 또는 법무법인 유한회사, 법무조합 이러한 형태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법을 만들 때도 김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김현장은 지금 소속되는 변호사들이 전부 동업자입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동업을 하고 있어요. 뭐 진은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이 거기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 론스타에게 김현장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 바로 뇌물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라임 옵티머스 사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다 김현장입니다. 국민은행의 6천억 탈세 사건, 재탈세 사건 김현장입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해서
6조 4천억의 2월 결손금을 불법 승계해서 국세청이 추징한 것 다 빼먹었습니다. 누굽니까? 김현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김현장과 싸우다 보니까 저도 2번 해고됐습니다만은 이 노동이라는 것은 등가 아니겠습니까? 뭐 농민들 다 노동이죠. 뭐 변호사 노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국법을 무시하고 아까 저희 외국인에게 엄청난 불법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이익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GM도 고발했습니다만 GM이 어떤 회사입니까? 대우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대우자동차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현재입니다. 이현재가 대우 사장했어요. 김우중이가 대우 사장 시켜줬죠. 쫓겨나서. 그런데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하라고 해서 한국의 기업을 고금리로 해서 송두리째 부실채권을 만들어서 헐값에 이 외국인들의 사냥감이 되도록 만든 것이 IMF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핵심이 김현장이고 이 김현장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만들고 있으니 국민들이 고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은 모든 생산의 근원은 노동인데 이 노동을 기초적으로 사고 파는 조직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금 외국인들이 얻은 이익이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요 1800조입니다. 1800조. 1800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 2200조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1800조예요. 근데 주식으로 한 1400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아까 같이 김현장이 뭐 골드만삭스도 김현장이 했고 뭐 모든 GM도 그렇고 전부 그냥 갖다가 불법적으로 바친 돈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먹고 사니 이게 노동자들은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주택은행 합병할 때 대규모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런 합병을 만들어내냐 바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의 인건비를 빼내는 것이죠. 직원의 인건비를 합병해서 빼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공헌하겠습니까? 공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합병을 해서 직원을 자르고 그러면 이득이 생기는 거죠. 아까 또 탈세도 하고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습니까? 론스타가 인수한 뒤에 금융허브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허브 정책을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북핵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갑자기 합해서 주가가 오르니까 떨어뜨려 가지고 5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제시해서 실제 2007년까지 그러한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득이 들어가면 결국은 누군가 손해입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냐? 금 팔아서 나라를 구한 노동자들, 저 같은 또 직장인들, 노동자들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온 국민이 분노해야 되고 김현장을 반드시 해체해야만 해결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